자, 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에 관련된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죠. 1번 보면 다음은 이제 자치통감을 편찬한 사마강과 자치통감 강목을 편찬한 주위의 상국의 정통에 관한 주장의 요약관이다. 자,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자치통감을 강목체로 다시 재편집한 것이 자치통감 강목이에요. 그래서 요때 강목이라는 강목책은 성리학적 가치관에 맞는 걸 큰 글씨로 감을 쓰고 작은 것은 없는 것은 목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라서 중요성에 나눠서 중요하지 않은 걸 목, 이렇게 이제 나눴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나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성리학적 가치관의 어떤 중심으로 역사를 보겠다, 이런 그 의도가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목책 같은 경우에는 정통성을 되게 강조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삼화강은 보면 한국의 각기 독립적인 제도를 정하여 서로 군신 간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닌데 하나의 정통으로 간주하고 다른 둘은 위통, 거짓 왕조로 간주하는 건 옳지 않다. 한해 제 그러니까 한해 제의가 위에서 전했으니 위에 연호했다. 이 시대의 역사 소상을 많다가 마땅하다.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사마강이 그때 살았더라면 위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조조는 한나라를 천탈한 자이고 유비는 한나라 황실의 후예이니 마땅히 촉을 정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했죠. 보통 이제 주의가 하는 그 정통을 촉한 정통론이라고 해요. 촉한 정통론. 여기에서 이제 주의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정통성을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성을 강조하는 입장 올 때는 조조는 찬탄한 사람이야. 어. 그래서 근데 유비 같은 경우는 한나라 후예죠. 그래서 이제 같은 유씨니까 이제 한나라 후예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유비는 반개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왕이 있었죠. 한나라 경제왕 아들 중에 중상왕이라는 그 왕이 있었거든요. 이 중상왕이 그 여자를 되게 좋아해서 120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그래요. 알려지기로는 그 120명 아들 중에 한 명이, 그 후손 중에 한 명이 유비가 되는 거야. 멀어도 너무 멀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유비는 그 한나라 후손이기 때문에 이 촉이라고에다가 촉한을 갖다 붙이죠. 그래서 촉한을 정통으로 삼아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1-1번 보면 사마강은 적통과 위통을 구분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주의가 보기에는 사마강은 위를 정통으로 내세운 자를 보고 있다. 자, 그렇게 근거를 보시오. 또는 근거를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만약 사마강이 그때 살았다면 위에서 벗어날 것이다 보면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분명히 사마강은 어디를 정통을 이제 하자고 무통 처리한다고 했는데 왜 얘 입장 올 때는 이제 주의 입장 올 때는 이렇게 할까요?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위의 연호를 따라서 이 시대의 역사를 서술할 건 마땅하다. 그러니까 위 연호를 쓰는 거야. 이 연호를 쓴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연호가 뭐죠? 한의 나이죠. 한의 이름이죠. 한의 이름. 근데 지금은 2023년이잖아요. 이게 2024년 한의 연호 이름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중국에서는 정통시대 때에서는 이제 정근대 중국에서는 한의 이름을 황제만이 정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정석을 세운다라는 거죠. 정석이라는 것은 1월 1일을 정하는 것이죠. 1월 1일을 누가 정하냐?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인 황제가 정하는 거야. 그러면 1월 1일을 정했으면 당연히 365 일이니까 이제 365 일에 날짜를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 해의 날 처음을 끝나 정하고 그 한 해의 이름을 부여한 사람은 황제인 거야. 그 황제가 그 연호를 사용해서 이름을 부여하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당연히 황제가 1 년을 주관하기 때문에 당연히 황제를 많이 연호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위가 연호를 사용됐다는 건 위의 황제의 연호를 따랐다는 건 그 위의 황제가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라는 걸 공식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다른 황제들은 뭐냐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을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마강은 위의 연호를 따라 역사를 서술했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인제 주의의 주장은 대의명분에 따른 것이지만 당시 남송이 처한 상황이 촉과 유사하기 때문에 나온 걸 보인다. 남송이 처한 상황을 50자 이내로 쓰시오.
자, 남성은 그 당시에 금나라, 원나라 등 이민족에 많이 침해받았죠. 이건 이제 원래는 이제 북쪽에 개봉의 수도를 뒀다가 이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온 피난 왕조잖아요. 자, 그런 측면을 볼 때 이 촉하고 유사해. 촉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저쪽 그 낙양이라는 곳에 있었던 곳이었는데 한나라 수도가 거기였죠. 그러다가 인제 쫓겨났잖아. 그래서 사천 지역으로 간 거잖아요, 촉 지역으로. 그러니까 피난 왕조 성격이 있어. 어 유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주의가 촉을 좀 더 약간 정통성을 부여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 또 대외적 환경이 이민족이 침해를 받으면서 이게 이제 중화의 어떤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거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인제 이 중화의 자존심을 정신 승리하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 그 주자학이라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주자학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민족보다 뛰어난 것은 정통이 있기 때문이다. 어 이가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역사에서 정통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정통을 강조해야지 우리가 이민족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오랑캐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거고, 그걸 강조하면서 뭐냐면 내수양해에서 그냥 성리학적 가치관을 통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오랑캐를 물리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역사 속에 정통을 써야지 내수를 할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양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되게 강조한 측면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고 성리학적 가치관이 그 강해졌던 이유도 다 있어요. 내수양이죠. 이 오랑캐들을 먼저 공격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잖아요. 청나 같은 경우에 항복을 하고 청나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청나 같은 오랑캐들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 당연히 정통을 세워야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정통이니까. 정통을 세워서 어 우리가 그 하나로서 부여하는 니를 잘 발현하면 성리학적 가치관에서 인제 이게 내수가 되면 그다음에 양해를 할 수 있다. 저절로 오랑캐를 물리칠 수 있다. 정통을 바로 세워서 오랑캐를 물리친다. 그런 논리가 이 정통론이 인제 그 조선 후기 때 강조됐던 거고, 이 정통론에 따라서 역사를 막 지표하기 시작했던 것도 이런 남송과 조선, 그 당시 조선하고 조선 후기 사항과 비슷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촉도 비슷하고 남송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예 조선 후기 때 그 사항도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족 그 스크래치한 자존심을 뭔가 정신 승리를 통해서 뭔가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통력이 부각된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2 번을 보자. 2 번을 보면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나에 나오는 군사제도의 명칭을 쓰고 삼국이대 분열을 초래했던 요소들을 가와 나와 관련지어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북이 홍무시의 하나 정책 이후에 육지의 난을 계기 위해서 동이와 서해도 분열됐죠. 자, 동해에서는 재능이 있는 자를 관리 발탁하는 정책을 실시했지만 이 조절 동해에는 북조에 이어지지 못했다. 반면에 그 우문태가 창건한 서해와 그 뒤를 북주는 무천지 출신의 호력 장병들과 관중 지방의 토착 귀족들 항병 집단을 하나 군사적으로 통일을 할 수 있었다. 자, 이러한 정책들은 삼국이대에 4세기에 거쳐 분열을 초래했던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자, 이후 북주는 국제를 멸망시키고 북주를 이은 수가 강남의 진을 평정함으로써 중국을 통일했다. 이렇게 했죠. 자, 여기서 나에서 나온 군사제도 명칭 이렇게 있죠. 요 나는 뭘까요? 호족 장병들과 간중 지방의 토착 귀족들 항병지대 하나로 묶는 군사제도는 부병제죠. 부병제. 그래서 이 부병제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이제 동계에서는 부병제가 북위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기원이 될 수는 있어도 이걸 제도적으로 만든 그 곳은 어디냐면 그 우문태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우문태가. 예. 그래서 이 우문태가 그걸 창건했기 때문에 서희라고 보거든요. 서희를 이은 또 북주. 그래서 북주가 이게 뭐냐면 북제를 누르고 이길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요 부병제를 들 수가 있어요. 부병제. 자, 하여튼 있고 삼국시대의 이래 분열을 초래했던 요소들을 나에 관련되어 두 가지 쓰시오. 그러니까 위진남북주 시대의 분열 요인을 삼국시대 이래니까 위진남북주는 아니겠네요. 삼국 이래니까 남북주 시대 요렇게 분열을 초래했던 요소들 가와 나에 관련된 두 가지 쓰시고 있거든요. 자, 가는 뭐냐면 재능에 있는 자를 발탁한
정책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국fun중전제예요. 음. 자, 여기 왜 국fun중전제라고 하면 국fun중전제는 우리가 인제 알다시피 여기 인제 어 그 중국에서 강남에서 실시한 제도잖아요. 그전에 또 뭐냐면 여기 뭐냐면 위나라에서 실시했던 제도고, 근데 이 국풍증제가 강북 지역의 5, 16국 때부터 조금씩 실시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북위가 이걸 전면적으로 실시했는데, 요때 북위가 실시한 홍은제가 실시한 국풍증제는 강남의 국풍증제 받으죠. 강남의 국풍증제는 이런 뭐냐 이걸 통해서 이제 국가 권력과 뭔가 귀족의 어떤 사회에서 요구하는 권위가 분열시키는 그런 요인이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국분중전제 같은 경우에는 강북에서 국분중전제는 정부가 이식된 국분중제야. 그래서 이식된 그 국분주의를 가지고 와서 임의적으로 귀족사를 만든 거야. 강남의 국분중제는 어 정부가 분리된 채 자연스럽게 강남의 이제 귀족들이 계급사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국분중제를 도입을 했다. 그래서 국분중제를 도입을 하면서 이게 북위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국분중전제 아래에서 이제 계급 제도가 다시 형성이 돼요. 예. 그리고 인제 그걸 통해서 뭐냐면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렇게 뭐지 북위사의 분열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국분중전제 또는 국분중에 연관된 선족 분쟁 정책으로 인한 이 문벌귀족 사회가 형성되면서 그 문벌귀족 사회에서 끼지 못한 이 육진 같은 이런 그 선비족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엔 육지에 나눠 불려 다니던 배경이 되었던 거죠. 분열을 초래했던 원인이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나와 관련돼서 두 가지 쓰시는데 나의 분열 원인을 보겠죠. 자, 나는 여기 보면 호족 장벽과 간중집의 토착귀족과 항병지대 하나 군사를 통일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인제 관련된 두 가지 쓰면 이거는 왜 북주는 이렇게 통일했는데 북주는 통일되지 못했는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국제 같은 경우에 북주보다 인구나 이런 것들이나 물자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국제는 이 북제한테 나중에 먹히거든. 그 이유 중에 뭐냐면 앞에처럼 나처럼 이게 북위가 뭐냐면 통합이 되는 반면에 이 부병제나 이걸 통해서 호족과 호족, 호족과 한족과의 통합을 이루는 반면에 국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합될 수 있는 장치를 못 만들었다는 거죠. 못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분열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족 간의 갈등, 예. 그래서 이제 국제 같은 경우에는 한족과 이민족의 갈등, 또 이민족 내 갈등, 이렇게 통합적인 제도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열 원인을 쓰시면 되는데, 요건 제가 이제 주관적으로 해석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좀 약간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답이 나올지 몰라. 그래서 제가 했더니 이렇게 해서 해석된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다른 관점에서 또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국분중전제 실시해 갖고 귀족사회 내분이 넣고 통합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또 뭐냐면 북위가 북 국제가 이렇게 분열이 됐었다. 그런 것을 인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정확한 답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매해 요게. 예. 자, 그다음 3 번을 보자. 3 번. 자, 3 번을 보면 가로 안에 기획이 들어갈 사건을 쓰고 기획이 일어난 배경을 두 가지 쓰시오. 그리고 밑줄 친 니은을 지칭한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인제 정강 5년 봄에 북변의 군진 가운데 하는 옥양진에서, 옥양진은 여기 보시면 알지만 인제 6개 진이 있어요. 주로 인제 요 북변의 유연족들 막기 위해서 6개 이제 진을 설치했거든요. 유연이나 돌교를 막기 위해서. 그래 갖고 이제 옥양진 이렇게 있는데 요걸 보통 육진이라고 해요, 육진. 자, 이 옥양지의 병사들이 진장을 살해하고 봉기를 하였다. 북이 왕조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이들의 반란은, 자, 요거의 분란 정책은 뭘까요? 하나 정책이죠. 그래서 앞에서 인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인제 북이 어 하나 정책을 펼치면서
부품 중정제를 이제 이식하고 귀족사를 만드는 데 이용했죠. 그리고 성종 성족 분정 정책을 실시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거야. 예. 자, 그래서 이들의 반란은 곧 장성지대의 다른 군진들에게 확산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른바 육진의 난이에요, 육진은. 자, 그래서 이제 그 반란을 이제 진압하고 다시 통합하고 막 하는 과정에서 그 반란 지역에 이제 그 출신의 사람들과 고수들이 후에 서희, 북주, 수, 당이라는 네 개의 왕조를 세우는데, 특히 이제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했던 진 출신이 이 무천진이에요, 무천진. 예. 그 육진 중에 무천진 출신들이 여기에서 6개의 왕조를 세웠죠. 그리고 요게 이 무천진 집단들을 이제 보통 나왔던 집단 강농 집단이라고 하죠. 그 강농 집단은 여기 그 육진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무천진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그 호족 세력들, 그러니까 어 선비족 계열과 한인 계열들의 어떤 연합체 형성에 했던 게 강농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육지의 난 이렇게 쓰면 되고, 기억에 일어난 배경은 낙약천도 이후에 대우가 열악해졌고 호무제의 하나 정책, 그다음에 하나 선비족 사회와 상위 선비족 사회와 비하나된 선비족 사회의 갈등, 이런 등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니은을 지칭한 걸 볼게요. 그래서 이 내왕조의 지배 집단을 형성했다. 요거는 갈룡 집단이다. 그 갈룡 집단은 그 무춘추 이전까지, 네, 무춘추 이전까지의 지배 집단이었죠. 그리고 수당의 건국 집단이기도 하고요. 갈룡 집단. 네.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4번. 자, 밑줄지 기획의 사상적 특징을 쓰고 니은에 들어갈 승려의 이름을 쓰시오. 그리고 밑줄친 디귿의 내용을 쓰고 밑줄친 니은의 내용을 토대로 세무제의 종교 정책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불교는 호안 시기 때 중국에 유입됐지만 이 기록에 보면 이제 삼학기를 통해서 호안 명제 때 불교가 유입된 걸로 나와요. 자, 5, 16국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됐고, 그러니까 호안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발전하지 못했어.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불교가 좀 생소한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위진남북조를 거쳐 갖고 막 발전됐는데, 그 이유는 혼란기니까 사람들이 이제 현세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내세 신앙이 필요하다 보니까 불교가 이제 점점 대중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과 북쪽에서 남쪽과 북쪽에서 각기 다른 발전 양상을 보였다. 동진에서는 격의불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격의불교. 동진에서 처음 격의불교가 나타난 건 아니고요. 요거는 후한 때부터 이제 격의불교가 나타났어요. 예, 그래서 후한, 동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격의불교는 뭐냐? 격의불교라는 것은 처음에 불교를 도입을 할 때 그 중국 사람들이 되게 현세적이기 때문에 불교의 어떤 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했어. 현세 중심적 그 중국인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불교하고 약간 비스무리한 그 사상이 있었죠. 이게 노장 사상이야. 그 노장 사상을 통해서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걸 격의불교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장 사상의 무라는 개념 있잖아요. 이 무라는 개념을 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또 불교의 이해를 하려고 하고, 물론 이게 달라요. 부는 모는 그 뭐냐면 본체론적 개념이고 공은 인식론적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불구하고 이 노장 사상을 가지고 불교를 이해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사이비식 그 불교 이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단계에서 넘어가서 이제 구마스 같은 이제 정통 이제 그 불교를 익혔던 사람들, 서역인이나 인도인들이 와가지고 불교를 전파하게 되죠. 그러면서 유진남북조 넘어가면서 이제 그 정통 불교를 받게 돼, 남북조 시대부터. 그래서 정통 인도식 불교가 되면서 이제 수용하게 되죠. 이게 2단계인데, 자, 그 밑에 그 내용이 있죠. 반면 국조왕 시대에서는 황제 현세 북천한 사상이 입각해서 이걸 뭐냐면 왕주불 사상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이제 불교를 통해서 뭐냐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죠. 그 왕이 꼭 부처다. 예. 그래서 이제 룸몬석권이나 뭐 그런 데 가보면 이제 석굴사원들 그 불상들 보면 예전에 부귀황제들 그 석상들이 되게 많아요. 부귀황제 모습을 가지고 이 불상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상에 입각해서 국가 권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국주에서는 대승 경정 병력 사업이
활발하게 이뤘고 이때 인제 이가는 서역의 쿠차 출신이었던 구마우스 자 이 구마우스이 왔죠. 이 구마우스는 그 뭐냐면 쿠차 출신이야. 그 서역 출신인데 인도 귀족과 그 쿠차 여동생 사이에 쿠차 왕 여동생 사이에 태어났다고 보는데요. 그 이 사람은 인도 문화도 알지만 또 서양 문화도 알고 이 사람은 또 중국어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중국 문화도 상당히 박식해.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중국인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인도의 불경을 번역하는 데 상당히 능숙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구마유습이 번역한 그 역경을 보통 구역경이라고 해요. 그 앞에 경기불교 땅에는 고역경이었는데 요게 이제 구역경이고 구역경은 의역한 게 되게 많아요. 의역. 그러니까 이제 직역한 것보다는 구마유습이 이제 두 가지 문화를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중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인도의 어떤 불경을 번역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 읽기에는 상당히 매끄럽고 이해가 편해요. 이 구마유습의 번역본이. 예. 자, 근데 뒤에 그 뭐냐 현장이 인제 번역한 있는데 이게 신역경이라고 하는데 신역경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 이 사람은 인제 그냥 중국 문화를 가지고 인도 문화를 가지고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의역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불교 경전을 직역을 해 버렸어요. 예. 그래서 좀 현장 번역보다는 이 구마유습이 번역하는 번역본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인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또 뭐냐면 오류가 있어.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죠 저는. 서양의 쿠차 출신으로서 구마유습은 모법 여하 등을 비롯한 많은 불경을 번역했다. 그럼 어디가 여기에 잘못됐냐 문제가 북조에서 대승경전 번역 사업을 활발히 이루었는데 이렇게 있죠. 북조가 틀려. 요 북조라는 건 보통 북이 동이, 서이, 북제, 북조 이런 왕조를 북조라고 하잖아요. 근데 구마유습이 올 때는 이때 얘가 이제 중국에 독재할 때는 그 북위가 통일했던 데가 아니에요 이때는. 그래서 그때는 5, 16국 당시야. 5, 16국. 그래서 그 당시 후진의 통치자였던 용의 지원을 받아 갖고 인제 거기에 불경을 번역을 한 거지 북조 왕조의 안에서 번역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북조가 아니라 5, 16국이라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후진이라고 써야 돼. 그래야 맞아요 이게. 예 틀렸어. 예 내용이. 그냥 읽어 보시면 대충 그 여기 이제 여기 예문들이 좀 틀린 게 있거든요. 예문들이.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지적하면 괜찮은데 이게 답을 공부를 안 하니 이 예문 자체도 틀린 것도 있고 하여간 좀 문제가 있어 하여튼. 자 한번 또 풀게요. 자 그다음에 나를 보면 재상 최후가 국영제 신법을 신기하게 여기고 그들 스승으로 섬겼다. 그래서 최후는 태무제에게 상소하여 지금의 국영제 같은 맑은 덕을 지닌 숨은 신선을 불리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조정을 이루었습니다. 스스로 조정이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태하의 다스림의 헌원시 황제와 똑같은 청명을 강한 징품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태무제가 기뻐요. 국영지를 높이고 받던 신법을 천하에 선포하게 됐기 때문에 도읍이 크게 선행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물어보는 게 디귿의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국영지 신법을 물어보는데 자 요걸 좀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도교 발전 과정을 좀 얘기를 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도교 같은 경우에는 후한 때 태평도하고 오도미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선 태평도 오도미도가 인제 같이 해 가지고 뭐 "도교가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정답을 해 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보통 오도미도를 인제 중심으로 봐요. 근데 오도미도가 위진남북조 시대 때 천사도로 이름을 바뀌어요. 천사도. 천사도가 인제 남천사도가 있고 북천사도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남천사도 그 강남 지역에서 만들었던 천사도가 있는데 그다음에 북천사도가 이제 국염지가 만든 거야. 그래서 이 북천서도가 이제 학자들이 이제 도교라고 보고 있어. 예전에는 보통 노장사상 그다음에 항노술 이렇게 이제 했다가 인제 도교가 됐는데 도교하고 도가는 다르죠. 예 어떤 분이 물어보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 드렸는데 도가라는 것은 인제 뭐냐면 노장사상이고요. 그래서 춘추시의 노자와 장자 사상이고 도교는 노장에다 바탕으로 해서 항노술 그다음에 뭐 민간 신앙
그다음에 음양 오행설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도교예요. 예. 그 도교는 종교화된 거야 이거는. 예. 그래서 하여튼 도교의 창립자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통 이제 도교가 있으면 일단 교단이 만들어지면 일단 몇 가지 요소는 있어야겠죠. 하나가 인제 뭐냐면 장소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도교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도관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인제 그때 국염신이 평성에다가 도량 또는 법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인제 도교를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요소는 그 교단을 움직이는 규율이 필요하죠. 예. 그래 가지고 그때 인제 뭐냐면 규율을 만들었는데 이게 계율이야. 여기 나는 신법이 계율이야. 아, 그래서 불교의 계율을 영향을 받아서 불교 보면 불교 교단을 움직이는 계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율을 이제 도교 교단에 도입해 갖고 만드는데 이 신법을 어떤 식으로 악장을 통해서 암기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음악에 붙여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암기하면 금방 암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음미책 카페 운영하고 있는데 음악분들은 미술분 이런 분들은 교육 과정을 음악으로 해 가지고 암기를 하더라고. 음을 붙여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계율을 이 신법이라는 거는 뭘로? 악장을 통해서 계율을 만드는 것이 이 신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구멍제 신법은 악장을 통해 계율을 암기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걸 제가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냐면 그 중국 사람들이 썼던 이 도교 관련된 서적에서 번역본을 찾았어.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신동계나 그다음에 이제 그 한의중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인제 근데 물론 이거 1 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요게 뭐 그렇게 신뢰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 번벌도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요 신법을 만들었다. 그다음에 또 도교가 성립되려면 또 뭐냐면 교리도 있어야 되겠죠. 예, 교리는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기존의 노장사상 그다음에 인제 이런 잡다한 것들 음양 오행설 그다음 민간신앙 등등을 합쳐서 도교의 교리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교가 성립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만들었다. 일단 그 교회도 만들었고 여기 도교의 그 도관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계율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론도 정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정책들 국영지의 그 정책들이 그 당시 황제 북의 황제 태무제한테 많이 반영되죠. 그래서 태무제는 이 신천사도의 계율인 신법을 천하에 공포하고요. 그리고 도교의 신법을 내서 도교를 국교화시켜 버렸어. 예. 그리고 도교와 경쟁 관계에 있는 불교를 탄압을 했죠.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태무제 때 탄압을 포함한 그 당시 인제 위진남북조 시대에서 당나라 때까지 그리고 5 대까지 유교 탄압을 보통 산무일종의 범람이라고 하잖아요. 음. 산무에 이제 속하는 것이 인제 하나가 태무제 때 북의 태무제. 예, 범람을 이제 여기 산무에 속하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산무일조의 범람을 이제 뭐냐면 겪은 불교는 그 당시 점점 이제 기족 불교나 왕실 불교에 벗어나서 대중 불교가 되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을 내용을 토대로 그러니까 인제 태무제가 기뻐해서 이렇게 신법을 전하에 도움을 크게 성행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종교 정책, 태무제 종교 정책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도교를 국교화시키고 해벌 정책을 익혔다. 음. 요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물론 이 구체적인 도교 정책들 국교와 관련된 정책도 더 많은데 굳이 뭐 여기까지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요렇게 간단하게만 언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5 번을 보죠, 5 번. 자, 여기는 이제 기읍과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고 여기에 디귿에 들어갈 사건을 쓰시오 있거든요. 자, 유연이라는 것은 인제 그 당시 그 남북조 시대 때 북쪽에 있었던 인제 그 민족 집단을 유목민 집단을 유연이라고 하고 그 밑에 인제 돌고려 이게 바뀌었죠. 자, 하여튼 여기 보고 양나라 때 두 나라가 나눠졌는데 거기에 기읍과 니은은 보면 어떤 사건을 계기로 되어 기읍과 니은의 두 나라가 성립되었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인제 황후의 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황후의 변이 일어났다. 528 년에. 예. 이렇게 있고 그 변을 계기로 해 갖고 인제
기역국가, 니은국가인데 요 기역에 들어간 서희, 그다음에 여긴 동이에요. 예. 이 서희가 북주가 되고 그다음에 동이가 북제가 되죠. 예. 그래서 북주와 북제는 항해변 후에 나중에 성립된 거기 때문에 이게 557년, 550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항해변 528년이니까 그거가 성립된 것이 동이하고 서이니까 여기가 서이, 이쪽이 동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자, 항해병은 이제 여기 있죠. 갈족 추장이었던 이주영이 부패한 정계를 쇄신한다는 명부로 그 당시 영태우와 그 일파들뿐만 아니라 한가운데 거기에 있는 이제 뭐냐면 귀족들 관료들 다 죽인 거야. 너희들이 청류라고 하는데 한번 상류갓을 다 하면서 다 죽여버렸는데, 자, 하여튼 깔끔하게 기존의 세력들 이제 싹쓸이 해버렸죠. 예. 자, 그다음에 6번을 볼게요. 6번. 자, 6번은 이제 영가의 난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문제 읽어보면 기역에 공통되어 들어간 지명과 니은에 들어간 사건을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1907년에 동항 옥문간에 근처에 옛 감시초소에 그 오얄스타인이 발견한 그 소고도인 편지들은 그들의 상업 활동과 공동체 형성된 여러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스타인 문서라고 해서, 이 스타인이 이제 동항을 이제 가서 보니까 동항에 여러 문서도 있다. 불교 경전도 되게 많죠. 근데 불교 경전 뒷면에 보니까 행정 문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문서 그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책이나 행정 문서를 가져가서 그걸 이면지 삼아 불교 경전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오히려 불교 경전 내용보다 그 이면지에 썼던 그 내용들, 행정적인 행정 문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책 내용들이 훨씬 더 사회적 가치가 높다는 거죠. 그때 우연찮게 발견됐던 것이 이제 그 당시 상업 민족이었던 소고도 이제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자, 그중에 사마르칸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한 편지에는 당시 중원의 정세를 전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 편지의 작성 시기는 추정할 수 있다. 즉, 그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하재는 기근 때문에 기역에서 도주했고, 자, 그래서 이제 요 기역은 뭘까요? 기역은, 기역은 요거는 그 낙양이죠. 낙양, 뉴양이, 중국식 말하면 뉴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 하재라는 것은 그 서진의 마지막 황제를 얘기해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뉴양으로 도망갔고, 홍로에 의해서, 홍로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유연을 얘기하죠. 유연. 예. 유연이 아니라 지금, 맞아요. 유연이겠네, 유연. 그래서 유연이 이제 휩쓸고 다니면서 인제 뭐냐면 낙양을 없애는 그런 장면들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래서 유연이 홍로족이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홍로에 의해서 궁전과 도시는 불태워져 궁전이 타버리고 도시는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들 홍로는 과거에는 어디까지 읽었어? 예. 자, 홍로는 과거에는 황제의 신민이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남아 있는 중국인들이 황제가 도주에 간 도시와 중국 땅에 홍로를 쫓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성인 그 낙양이 공격받아 황제가 서쪽으로 떠나는 사례로서는 원소 등의 연합군 공격으로 동탁과 함께 도성을 떠나 천재와 해석진에서 새로 키운 고안의 압박을 피해 탈출한 홍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낙양에서 서쪽으로 달아난 황제의 직위한 사례로는 한해 요요에서 사로잡혀 끌려간 황제가 결국 목숨을 잃자 황제가 오는 민재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전 고사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례와 편지 내용을 통해서 이 편지는 해제의 지휘 기간 동안 벌어진 모원 사건에 작성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기획에서 서쪽으로 달아간 황제에게 황제의 즉위한 사례로는 한해 유유계의 사회잡혀 끌려간 황제가 결국 목숨을 잃고 황제가 됐던 민재가 있다. 그래서 요 뭐냐면 황제가 죽인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이 난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영가의 난이라고 해요. 영가의 난. 자, 영가의 난은 뭐냐 하면, 자, 영가의 난은 뭐냐면 그 앞에 이제 유연회에서 인제 쫓겨났잖아요, 황제가요.
그래서 이제 유연이 이제 국호를 한이라고 이제 했고, 그 유연이 죽은 뒤에 유총이라는 그 이 거봉이 었어요. 유총이 거봉을 해서 이제 낙양을 이제 함락시키고 그 당시 해제를 자신의 근거인 평양으로 잡아다 죽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진 군사들이 여기 와서 학살하면서 류양이 이제 폐허가 됐는데, 그때 이제 그래 가지고 이 사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뭐냐면 영가 5 년에 그 당시 낙양을 점령하고 해제를 사로잡고 3만 명을 죽이고 궁궐을 불타는 사건을 영가의 난이라고 해요. 영가의 난. 음. 그래서 이 영가의 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예. 제가 이제 잘못 설명을 보고 있는데, 여기가 인제 하는 게 여기까지가 예전에 인제 수도 이후 이제 그 도망간 왕들의 행적에 관련된 역사적 사례고, 그다음에 이 영가의 난은 여기와 관련된 거예요. 예. 영가의 난. 그래서 이게 유연이 아니라 유총이네, 유총. 유총. 예, 착각했어요. 유연하고 있는데 유총에 의해서 잡힌 사건이야. 요 내용이 지금 영가의 난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영가의 난. 그래서 인제 연가의 난까지 봤고요. 예.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수나나 인제 관련된 문제를 풀어 볼게요. 예. 자, 수당송 시대 이렇게 있는데, 기읍과 미음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수는 비록 당면한 통일 왕조였지만 당시 추진된 통일 정책은 역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그래서 보통 수나라는 길지 못했죠. 그렇지만 수나가 만드는 그 여러 가지 그런 간제나 율령이나 이런 것들이 당나라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보통 수당 해 갖고 연칭해서 인제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일 정책에서 이제 뚜렷한 흔적 남기고 보면, 첫째, 지방의 군을 없애고 지방 간의 속령 인문권을 중앙에 귀속시켜 중앙 집권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보통 그 후한 때부터 주, 군, 현 이렇게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간 단계 군을 없애서 주연제로 만들었죠. 2층 된 대로. 그래서 인제 행정 관료수도 줄이고 또 인제 효율적으로 또 인제 지방을 통치하기 위한 건데, 자, 이게 주연제 또는 때에 따라서는 이 중간 그 기구가 주가 없애고 군으로 다시 복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군연제, 책마다 좀 다르지만 여기에 중요한 건 3 층제에서 2 층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통치의 기본 원칙과 관료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율령을 반포했다. 자, 그래서 이제 율령을 반포했고요. 그리고 또 유능한 관리를 선발하기 위해서 각원을 실시했죠. 처음에 각원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호국 목조 불교를 적극 장려해서 사원 건설을 후원했고, 남과 북의 물자 유통을 원하기 위해서 대운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각국의 조공을 받아 국제 관계를 복원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무너졌던 이 국제 관계, 조공 채권 관계를 중국식의 조국 채권을 복원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고구려가 충돌하면서 고구려 원정이 이뤄졌던 거죠. 자, 그러면 가난 설명 옳지 않은 걸 골라보면요. 기억해 보면 군전제, 조용조제, 부병제 등은 당호부터 계승됐다. 이렇게 있죠. 맞죠? 요때 이제 위진남북조부터 해서 수당을 거쳐 갖고 인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순환 때 한번 정비되고 이것이 또 당나라에 계승되죠. 요번에 인제 당나라 그 순환 분병제 관련돼서 시험문제 나왔죠. 자, 그다음에 과거제도를 실시했는데, 과거제도가 인제 실시될 때 처음에 과거제도는 수재과, 명경과, 진사과 이런 과목을 줬어요. 근데 명경과와 진사과는 여러분 알다시피 명경과는 유교 경전, 진사과 같은 경우에는 인제 시부 송책 같은 문학적인 능력을 보잖아요. 수재과는 뭐냐면, 이 수재과는 인제 그 인재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 뭐랄까요? 추천을 먼저 하는 거야. 각 지역에 추천을 하고 그 유교 경전이나 이런 종합적인 걸 보는 건데, 문제는 이 수재과에서 합격하는 사람이 나중에 간직 생활에서 이제 뭐냐면 처벌받을 경우에 처벌 그걸 추천한 사람들까지 연대 책임을 물어 가지고 처벌받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추천 안 하려고 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재과는 당나라 초기까지 있다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당나라 때는 문경 명경과하고 진사과만 남게 되죠.
요게.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3번 보면 달마를 시초해서 이 불교 자선을 통해서 불교는 선종이 융성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래서 순화 왕조는 불교를 장려하고 남북조 불교를 통합해서 사회 통합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때 이 남방의 청태종, 북방의 하엄종, 법상종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때 인제 중국의 성종은 남조 때 달마 대사가 이제 그 뭐냐면 처음으로 와서 유포했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단을 정비한 거는 당나라 초기 때 해능이야. 그래서 이 선종은 지식인을 중심으로 해 갖고 학살이 됐어. 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요게 확산 시기는 요게 틀렸죠. 여기가 인제 확산 시기가 수나라 때가 아니라 당나라 때야. 당나라 때. 예. 그래서 요런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인제 당송 때가 확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가 아니라 당송 때. 참고로 요 선종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파됐고 정토종이 있죠. 정토종은 뭐냐면 민중들을 통해서 인제 전파된 거야, 민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종하면 민중 종교로 인제 우리가 인식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일본이라든지 중국 같은 데서는 선종은 엘리트 종교야. 예, 엘리트. 그래서 이제 지식인들이나 그 당시 사무라이들이 주로 이제 선종을 믿었던 거예요. 예. 그게 좀 약간 우리나라하고 달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선종이 정토종을 적극적으로 정토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일종의 정토종 같은 역할을 한 반면에 일본하고 중국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수당 때가 수다 때가 아니라 당송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송 때. 이 선종이 나중에 성리학에도 영향을 미치죠. 네. 그래서 틀렸고 자 리을을 보면 유양부군의 중심은 부군 탁군 남은 여왕의는 대동맹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대운하는 이제 한나라의 대운하 이전에 그 당시 한나라 운하도 있었어요. 그 한나라 운하를 좀 정비해 갖고 문제와 양제에 거쳐서 인제 뭐냐면 건설했죠. 그래서 하북의 정치와 강나라의 경제를 연결해서 물자 유통과 고구려 원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고요. 문제 때는 남조 정부를 목적으로 강통구하고 상향동을 열었고 양제 때는 고구려 원정을 목적으로 영제거, 낙양에서 탁군, 그리고 또 강남하는 경군에서 여왕, 홍제건 항하에서 해수 이렇게 인제 있죠. 그래서 여기 탁군과 연결된 것은 이 탁군이 지금의 북경이거든요. 그래서 고구려의 공격 전초 기지였었는데 요게 연결된 것이 낙양까지 해서 연결된 게 영제고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왕은 경구에서 여왕까지 하는 강남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있다. 근데 인제 요렇게 해서 순화 때 처음에 인제 대운하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순화 때 대운하는 지금의 우리 남아 있는 인제 명청 시대 때 운하고는 달라요. 명청 시대 운하는 좀 다른 경로로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자, 하여튼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5 번을 보면 상공은 물론 외도 사실을 파악하는 수를 중심으로 조공 질서를 동참했다. 그래서 인제 이 당시 인제 순화는 뭔가 중국 주입의 국제 질서를 이제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당연히 보냈고 일본에 사실을 보냈어. 보통 일본 같은 게 무시하고 됐는데 그때 인제 순화는 일본에 왜 사실을 보냈냐면 고구려 측에선 뭔가 후방 지원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일본에 그 당시 보냈고 사신을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일본은 야마토 정권 당시였죠. 예, 스에코 여제가 이제 청하에 있을 때인데 그때 일본이 문제와 양제 때 연이어 변수사를 파견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좀 문제와 양제 때 이제 파견했고 일본도 이때 문제 양제 때 견수사를 파견했죠. 견수사를. 더 나아가서 경당사를 좀 파견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일본 사신들도 이제 중국에 왔어요. 중국 사신도 여기 왔고 일본 사신도 여기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사신이 좀 약간 건방진 태도 이제 뭐냐면 서찰을 전달했죠. 그 서찰 내용도 건방졌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어 뭐냐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의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의 황제가 서쪽에 해가 지는 황제한테 어 "문안 인사 보낸다." 뭐 이런 식의 인제 건방진 내용의 편지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듣고 인제 수양제가 상당히 진노했다고 그러냐 꾹꾹 참았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 당시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일본이 지원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외한테도 사신을 파견하고 외도 사신을 파견했다.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 일본은 전수사를 또 파견하고 곧이어 당나라가 등장하자 경당사를 파견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견수사 경당사는 조공사절단이라 보시면 돼요. 책봉 관계까지는 아니고 조공사절단. 그래서 조공책봉할 때 조공사절단을 파견해서 선진학문을 배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에 그 책봉 관계를 맺지 않죠. 우리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조공책봉 관계를 맺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조공사절단 파겠다가 아니 또 끊었다가 또 뭐냐면 또 맺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근대 시대 때 일본이 이제 조공책봉 관계를 맺는 게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남북조 시대 때 외 오왕이 조공책봉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고 또 한참 후에 이제 순화 때 이렇게 와서 또 조공사절단을 보내죠. 견수사 경당사. 그러다가 또 당나라가 시청권이니까 파견되지 않다가 그 당시 또 명나라가 등장하니까 그때 이제 또 무릉마치 막부에서 조공책봉강을 또 받고 그러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크게 보면 3시기 정도? 요 정도만 하고 조공책봉 관계를 잘 안 문제했어요. 필요도 못 느꼈고 일본 입장은 중국도 굳이 그걸 강요하지도 않았고요.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내용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2번을 보죠. 자, 이번 보면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한 시대의 중국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있는데 자, 사륜 변론문을 모아서 문서를 편찬했다. 이렇게 있는데 일단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된 시기가 어디예요? 요거 약간 예민한데 이제 교과서에 보면 이제 교과서 아니라 이제 동기에 보면 형성 시기는 한나라 때로 돼 있거든요. 한나라 때고 이게 완성된 거 있죠. 확립된 거. 확립된 거는 당나라로 돼 있어요. 요거 이게 당나라인지 한나라인지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답을 어떻게 달았냐면 그냥 이거는 이제 신동계고 요 시대는 교과서 위주로 낼 것 같아서 교과서는 이제 요 당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을 기준으로 하고 답은 딱 4번으로 다 나왔어요. 네, 답은. 근데 이제 답은 이렇게 4번으로 다 나왔긴 하는데 좀 약간 예매해 이게. 예. 그래갖고 이게 만약 한나라일 경우에는 그 3번이 될 수도 있어요. 3번이. 만약 이걸 해석을 그 동계 기준으로 하면 한나라가 될 수도 있고 교과서 기준으로 이제 보통 얘기하면 당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갖고 있는데 답은 제가 당을 기준으로 다 나눴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그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이제 형성 시기를 보는데 사유 병력체와 문선을 편찬했다. 이거는 언제 때죠? 요거는 남북조 때. 남북조 때. 그래서 살림 병력체를 보아서 문선을 편찬한 건 귀족적 성격이 강한 남조 시대 때 얘기죠. 요거는 틀렸고 그리고 서민 쪽이고 국서적인 성격이 지닌 문화가 발달되었다. 요거는 송나라 때죠. 송나라 때. 예전에 송나라하고 당나라하고 뭐냐면 문화적 비교가 나왔는데 당나라는 국제적이고 네, 귀족적이고 국제적이잖아요. 근데 이에 대비해서 송나라는 서민 쪽이고 국제에 대한 국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예. 그리고 정치 문화의 성격 특징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6.25 정치 이념을 채택해서 중국 문화에 기틀을 마련했다. 6.25의 간악화와 관련된 거니까 한나라 때죠. 그리고 공영당의 오경정의를 유학의 자유로운 발달을 저했다. 자, 오경정의는 시험에 나왔던 거죠. 여기도 나왔고 또 뒤에도 나오고 있는데 자, 오경정의 이건 당나라 때죠. 오경이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시경, 서경, 역경, 예경, 그다음에 춘추 이게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주를 통일시켰어. 해석을.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과거 시험을 보게 했던 거죠. 그래서 당나라 때 이후부터는 과거 시험을 보려면 이 오경 정의를 잘 달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냐면 자유로운 생각을 못하게 되고 행위적인 사고 방식을 강요하고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점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3번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예. 자, 오늘 끝까지 강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